자,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제 8강입니까? 그렇죠.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한 문제는 꼭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문제는 꼭 나오고요. 주로 이제 11번 문제에서 제가 13번 문제 사이에서 이제 한 문제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우리도 이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량 결정 방법은 12월 말에 진행하면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요 매월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월 진행이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문제 자 읽어볼까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은 매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입고 출고 시 단가를 결정해서 매출원가 및 기말 재고액을 결정합니다. 1년치를 해요? 아니요. 매월 진행하는 거예요. 매월. 실무에서 매월입니다.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출법, 후익 선출법, 평균법, 이동평균법 5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번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다른 달에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정책의 변경에도 해당이 돼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이제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우리는 뭐였죠? 중심이 규칙 중심의 회계예요. 규칙 중심 회계다 보니까 회계는요 암묵적인 룰이 있는 게 단가 결정 방법에 암묵적인 룰이 있어요. 뭐냐면은 1월 달에 선입 선출법 하고 2월 달에 후입으로 하고 3월 달에 평균법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나도 이건 뭐 기준서 봐야 알겠지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변경하겠다고 하면은 소급 적용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재무제표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변경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제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진짜 회사의 이익으로 봤을 때 회사의 이익으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할 거냐 아니면은 회사의 그런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할 거냐, 이제 그거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입맛에 맞춰서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 단가 결정 방법은 이게 특히 이제 공시하는 회사는 정말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석에다 공시를 하거든요. 주석에 공시하면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이 방법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와요. 아니지. 다트에 공시를 해요.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다트에 공시를 합니다. 다트에 공시를 함으로써 우리 회사는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공시를 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변경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부분은 다시 변경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실무자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선생님은 어떤 방법 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 방법을 씁니다. 실무에서. 저는 실무에서 이제 처음에는 선의선출법 쓰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이사님께서 이 재고에 대한 이 평균 단가가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전임자가 있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금액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묵살을 많이 당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전임자가 나가고 이제 제가 들어왔을 때 이제 3월달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동평균법으로 적용해달라고. 이렇게. 왜냐면은 자기가 현장에 있으면은 이 원물대를 들어온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래요. 어떤 게 들어왔고 어떤 게 나갔는지 이제 직접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게 먼저 들어왔나 모르거든요. 놓을 때도 지 맘대로 랜덤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시장 나가는데 써야 되는 토마토, 어떨 때는 택배 나가는데 쓰는 토마토, 어떨 때는 쿠팡에 나가는 토마토가 제각각 다 달라요. 제각각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크기도 다르고 선별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선의선출법 방식으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현장에 몇 달 지내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현장 몇 달 지내봤기 때문에 몇 달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법 써야 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거 쓰는지 모르니까. 현장에 공장장님한테 물어봐도
어떤 업소생은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해요. 나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동평균법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에 이동평균법으로 해서 법인세법 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 회사는 신고 안 돼 있어 선의선출법 쓰고 있거든요. 법인세 신고할 때. 그래서 이번에 이동평균법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동평균법을 저희 회사는 쓰고 있습니다. 매월 단가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님께서 이제 사무실 오면 물어보죠. 이거 평균 단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이거 평균 단가는 뭐 4,780원이고요. 야, 아직도 4,500원 미만이가 이러면서 토마토 가격이 이제 1kg당 들어올 때 이제 4,500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4,500원만큼 더 떨어뜨려야 된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동평균법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실무자에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나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개별법은요, 희소가치가 있는 사항에 적합한 방법이에요. 희소가치. 자, 중고차, 골동품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매입했을 때, 매출했을 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적절하게 반영돼요. 왜냐? 중고차를 여러분들 중고차 갔을 때 이제 아산에 그 장제리 쪽 오른쪽 보면 휴대리라는 곳이 있어요. 휴대리. 그러니까 그 KTX 천안산역 지나가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큰 이제 중고차 단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중고차 단지. 여기 이제 기차솔로 지나가거든요. KTX 기차솔로 지나가는 그곳에 이제 오른쪽 건물에 중고차 단지를 만들었는데, 중고차 단지가 건물은 큰데 중고차 업체가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크는 거에 비해서 건물을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산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각각 차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전시돼 있어요. 이렇게 차들이 엄청나게 전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온 세모에게 아카데미에서 그때 이제 수강생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제가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공고사직 당했어요. 당시에 2년 3개월 단위가 공고사직 당하고, 저는 2번 다시 훈련교사에 이제 안 하겠다고 단심을 했어요. 그래서 2달 지나고 1달 지나고 아씨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빨리 기업 취업을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아산에서 이제 또 멀리도 출퇴근해야 되니까, 제 와이프도 제 차를 쓰고 있고, 제 차가 2대예요. 명의만 2대예요. 다 중고차예요. 그래서 갔는데 개별법에서는요,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차가 다 똑같은 차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개별법에서 사용하는 중고차는요, 똑같은 차가 아니에요. 왜냐? 예를 들어서 제가 누노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누노 차를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SM5가 있어요. SM5. SM6가 있어요. SM6가 연식이 이제 2017년도식, 2018년도식 이렇게 있다고 치고, SM6가 2021년도식, 2022년도식 있다고 쳐요. 2017년도식 SM5가 5대가 있고 2018년도식 SM5가 3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SM6는 2021년도식이 20대 있다고 쳐고 2022년도식이 15대가 있다고 쳐요. 특히 누노는 매물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매물 정말 많이 나와요. 차가 좀 별로다 해가지고 매물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따 가정을 치고, 그러면은 이 5대가 개별법을 쓸 수 있냐 선의선출법 쓸 수 있냐 했을 때 선의선출법은 못 써요. 왜? 똑같은 2017년도식이라 하더라도 그 옵션 있잖아요. 옵션. 어떤 차는 운전대에 손 따뜻하게 해주는 손따가 있어요. 손따. 제 기능은 손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운전할 때마다 진짜 추워요. 손이 좀 추워요. 그래서 손따 이런 기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안마 기능, 뭐 무슨 기능, 이런 부분이 다 차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입고되면은 한 대를 출고를 하는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이 올바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게 개별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차라도 똑같은 차를 20대 보유하더라도 안에 있는 옵션들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한 대 팔고 한 대 사고 한 대 팔고 한 대 사고 이런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게 개별법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은 주로 중고차나 꼴통품에서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보면 돼요.
근데 이 또 질문이 또 올 수 있어요. 선생님, 현대차라든지 저기 부산에 있는 르노 공장이라든지 뭐 그런 데도 개별법 쓸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현대차는 개별법 못 씁니다. 왜냐? 같은 차가 옵션을 다냐 안 다냐의 그런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완성될 때는 다 똑같은 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별법 못 쓴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중고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게 개별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입니다. 이건 한자어입니다. 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자, 1월 5일자, 1월 10일자가 있으면은 선의 선출법은요, 1월 1일자를 먼저 내보내는 방식,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순대로 출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순대로 출고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입고된 것부터 내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의 흐름에 충실하게 반영은 되는 건 맞는데, 단점은 수익과 비용의 대응이 좀 안 맞아 들어가요. 왜냐?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제 구입한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보내는 거니까 약간 좀 유행이 좀 지나간 옷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선의선출법이 좀 잘 안 맞아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할 때는 단기 순이익이 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의선출법의 방법 이렇다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호의선출법은 선입선출법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호의선출법은 뒤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법이 호의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입고된 것부터 먼저 출고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KIFRS, 즉 그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금지예요. 근데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을 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관리에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가 상승할 때는 단기순이익이 적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물량 흐름에 대한 반영이 좀 충실하게 반영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주로 호의선출법을 쓸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땐 쓰면 돼요. 쓰면 되고, 뭐 주로 이제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옷이라든지 신발이 아닐까 싶어요. 주로 옷이라든지 신발이 아닐까. 왜냐면은 신발하고 옷은 패션 쪽이라 유행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선의선출법을 못 써요. 그래서 호의선출법을 위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의선출법이고,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월 1일자, 뭐 1월 8일자, 1월 16일자 이렇게 있으면은 최근에 들어온 거 먼저 내보내는 방식.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역순 방향으로 출고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호의선출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뒤에서 한번 실습하면서 한번 그때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입니다. 총평균법은요, 한 달치. 그러니까 1일부터 31일까지. 총 매입 금액과 총 매입 수량으로 나누어서 평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31일까지의 총 매입 수량, 그 다음에 총 매입 금액,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거는 적당한 회사가 있으면은 쓰면 됩니다.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산식은 이와 같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총 매입 금액, 그래서 총 매입 수량만큼 나눠주면은 평단가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동평균법입니다. 이동평균법은요, 우리 회사에 쓰는 방법, 그러니까 입고가 될 때마다 평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매입과 매입 사이의 평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장점은 뭐냐면은요, 계속 매일 그 단가가 바뀌어요. 그래서 매일 단가가 바뀌면서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실하게 파악하기는 좋은데, 단점은 뭐냐면은요, 여간 귀찮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엑셀을 많이 이용을 해서 이제 평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총 평균 단가를 결정한다면은 이동평균법으로 이제 뭐 하는 거는 이제 시세가 유동적일 때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얘는 이제 1일부터 31일까지고 얘는 매입과 매입 사이에 계속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뭐 띄어서 띄엄해가지고 이동평균법 쓰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들어오는 회사들은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적합한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재료 시기가 약간 띄엄으로 돼 있으면은 총평균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고 계속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쪽에는 선의선출법과 후의선출법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들어오는 이 가격을 유동적일 때는 이동평균법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가중평균법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재 1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자, JB 상사는 5월에 재고단가를 결정하여 매출 원가 및 단기 순손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입, 선출법 단가 결정 방법으로 합니다. 선입선출법이죠. 선입선출법을 볼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매입을 먼저 봐야 돼요. 기초와 매입 이렇게. 자, 어느 것부터 내보내요? 라고 봤을 때 제일 위에 것부터 순차적으로 출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딱 기록을 딱 해놓으면은 선입선출법은 아 이렇구나 라고 보면 돼요. 선입선출법은 이제 정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출고시키는 거예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다 라고 하면은 몇 번 해보면은 이해가 빠르죠. 그렇죠. 한 번에 이해 못하더라도 몇 번 해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자, 그래서 5월 23일에 매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느 것부터 내보내면 돼요?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보내면 돼요. 어떻게? 기초에 5월 1일 500개를 보내고, 그 다음에 5월 3일 700개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5월 13일에 1000개 다 내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죠. 1500개가 한정이니까 1200개 중에 이제 1500개 남은 수량 300개만큼 보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출고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순으로 출고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5월 23일 매출함으로써 5월 1일 거와 5월 3일 거는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5월 13일 거는 몇 개 남아요? 700개 남는 거죠. 이렇게 남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순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매출 원가는 각각 금액을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뭐 위에 두 개는 다 출고니까 그냥 금액 보면 되고, 저것만 하면 되겠네요. 300 곱하기 400 얼마? 12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총 매출 원가 얼마? 62만 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매출 원가 62만 원. 그리고 이제 5월 30일에 매입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기말재고액은 어떻게 돼요? 기말재고액은 선의선출법의 기말재고액은 최근 구입한 순으로 기말재고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남아요? 그렇죠. 5월 13일자에 1000개 중에 300개 출고해서 남은 700개가 남게 되는 거고, 400원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5월 30일에 매입한 300개 곱하기 200원만큼 적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8만원에 6만원. 그래서 기말재고액은 얼마예요? 34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기말재고액은 이렇게 계산되더라.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냐? 선의선출법에 해당하는 이 출고 순서만 알면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출고 순서를 먼저 기록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하기가 엄청 쉬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래서 밑에 정답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순서는 자, 적혀있죠? 5월 1일, 5월 3일, 5월 13일, 5월 20일 순으로 출고합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결정하면 되고요. 그래서 5월 23일 매출은 이 순대로 출고를 하면 되고요. 매출원가 62만원 아까 얘기했고, 기말재고액은 남은 수량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그래서 34만원이 되고, 그럼 단기 순손익은 얼마냐? 아까 매출액이 90만원에 출고를 했어요. 출고한 금액 매출액에 매출원가 62만원 만큼 빼면 되죠. 그래서 60만원 빼면은 매출 총이익은 얼마? 28만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없다고 했을 때 그냥 단기 순이익은 넘어간다. 이렇게 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고 순서를 꼭 잘 기억해 주시고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예제 2번. 이제 호의선출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선의선출법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방식이었잖아요. 이 순으로 해가지고 출고를 한다라고 했으면은 호의선출법은 어떻게 돼요? 역순으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취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최근에 구입한 순대로 먼저 올리시면 돼요. 5월 30일 매입, 5월 13일, 그 다음에 5월 3일, 그 다음에 5월 1일 이 순으로 출고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계산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들어온 순부터 먼저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월 23일 매출이 1,500개잖아요. 1,500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역순으로 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5월 13일께 1,000개 내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5월 3일께 700개 다 출고돼요? 안 되죠. 700개 중에 500개만 출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 왔을 때 5월 13일자 거는 출고됐으니 없고, 5월 3일자 거는 700개 중에 500개 출고됐으니 200개 남는 거예요. 그럼 5월 1일 거는 그대로 남는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이 금액과 이 금액으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5월 3일 것만 계산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매출원가는 얼마냐면은 65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매출원가 얼마? 65만원이더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판매 금액은 90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자, 매입 금액이에요. 자, 매입 300개 했죠. 300개 했고, 그 뒤 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대로, 출고한다. 그러니까 선의선출법은 위에서 내려가는 방식이었고, 후의선출법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순 출고예요.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말재고는 어떻게 되냐? 5월 30일 300개, 5월 3일 200개, 그다음에 5월 1일에 500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각각 단가를 곱해주면 돼요. 200원, 500원, 300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총 합계 금액이 6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얼마냐면은 31만원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기말 재고액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31만원의 기말 재고액과 65만원의 매출원가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호의선출법을 계산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됩니다. 출고 순서를 선의선출법, 호의선출법을 잘 보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다음과 같아요. 호의선출법의 순서는 역순으로 해서 출고한댔죠. 1일부터가 아닌 뭐예요? 30일부터 출고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5월 23일 매출은 그 위에 이제 입고돼 있는 부분 5월 13일 거, 5월 3일 거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말 재고액은 남은 기말 재고액만큼 해주면 돼요. 6월 3일, 5월 3일이지. 5월 3일, 그 다음에 5월 1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단기 손익은 이렇더라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의손실법은 이 순으로 출고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호의손실법은 좀 이제 추가 설명하자면은 또 이렇게 돼요. 악성 재고가 생깁니다. 호의손실법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악성 재고가 이제 좀 많이 발생을 좀 해요. 왜냐면 아까 봤을 때 5월 1일께 출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5월 1일께 출고가 안 되죠. 그래서 악성 재고가 이제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이거는 이제 이익을 낮춰주다 보니 이익 조작을 이제 우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호의손실법에 대한 단점이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단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의손실법은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는 잘 인정해 주진 않아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은. 그래서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총평균법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선의손실법, 후의손실법의 출고 순서를 봤을 때 선의손실법은 위에서 내려가는 방식으로 출고를 했다 하면은 후의손실법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출고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총평균법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한 달치에 대한 총 수량을 집계를 해요. 총 수량을 집계하고 그 다음에 총 매입 금액을 집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평단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총평균법에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평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총평균법이 의외로 편해요. 진짜로. 오히려 편하고 하는 방식이 간편하다 보니까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 일단은 총 매입 수량을 봐요. 그러니까 매출 수량은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출고된 수량이니까 이거 빼고 총 매입 수량을 봐요. 몇 개? 500, 700, 1000, 300. 얼마? 2500개. 총 수량을 집계. 2500개. 그 다음에 총 매입 금액을 집계해요. 얼마? 15만원, 35만원, 40만원, 플러스 6만원. 그래서 얼마? 96만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1차적으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에서 평단가를 결정하면 되죠. 얼마? 금액 96만원에서 2,500개만큼 나눠버리면 되죠. 그래서 얼마? 평균 단가가 얼마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384원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평균 단가. 그러면은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알았어요. 이제 얼마인지 알았고 그거를 통해서 매출원가는 얼마냐 했을 때 1500개 곱하기 평균 단가 384원이니까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죠. 57만 6천원이 돼.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수량. 기말 재고 수량은 총 매입 수량 몇 개였죠? 2,500개 중에 출고된 수량만큼 빼면 돼요. 얼마? 1000개 남는 거죠. 그래서 1000개에서 곱하기 평균 단가 384원만큼 하면은 38만 4천원이 남더라.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총평균법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총평균법은 그러니까 한 달치 총 매입 수량에서 총 매입 금액을 나누어 이제 평균 단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습만 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구나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매출원가 얘기를 했고 평균 단가 얘기를 했었죠. 자, 매출원가 얘기를 했었고 평균 단가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은 이 정도 남더라.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당기순이익은 이렇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총평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오타 냈네요.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이동평균법에 대한 단가 결정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의선출법, 후의선출법 설명 다 했고 총평균법은 한 달치 평균 단가 집계죠. 근데 이동평균법은 매입과 매입 사이에 단가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요 5월 1일과 5월 3일에 평단가를 바꿔요. 평균 단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5월 3일과 5월 13일 사이에 또 매입했네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고를 했죠. 자,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부분. 첫 번째 이 부분은 산식은 똑같아요. 총 매입 수량 몇 개예요? 1200개. 그 다음에 총 매입 금액은 얼마예요? 뭐 적혀있죠. 요거 두 개 합치면 되죠. 15만 35만원 얼마? 50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00 그러니까 1200개 50만원에서 1200개만큼 나눠주면 돼요. 자, 얼마예요? 416.66유로 되는데 그냥 417 하겠습니다. 417원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평균 단가 417원이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5월 3일과 5월 13일간의 평균 단가. 자, 기존의 매입 수량 몇 개예요? 1200개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몇 개? 2200개. 총 매입 수량 2200개. 이때 이 2200개는 5월 1일 거, 5월 3일 거 평균 1200개. 그 다음에 신규 1000개 더해서 2200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총 매입 금액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기존에 50만원 더하기 아직 판매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417 곱하기 1200 하면은 50만 400원인데 400원 빼고 그냥 50만원 판매도 안 했으니까 50만원 더하기 40만원 얼마? 90만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자, 아직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0만원 나누기 2200개만큼 나누면 돼요. 얼마냐면은 400.09원. 그러니까 409원이라고 줍시다. 이게 평균 단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까지 계산했을 때 평균 단가는 얼마냐면은 아직 판매 전이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은 409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409. 그래야 그 다음에 5월 23일에 매출합니다. 그래서 얼마? 1500개에서 평균 단가 얼마? 409만큼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매출원가 금액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냐? 라고 했을 때 61만 3,500원이 나옵니다. 500원이고 이때 남은 수량은 몇 개예요? 남은 수량은 총 내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아까 마지막에 몇 개였죠? 2200개였죠. 2200개 중에서 1500개만큼 빼면은 700개가 나와요. 그래서 700개의 평균 단가 얼마예요? 409원이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수량이 700개의 평균 단가 409원입니다. 그러면은 23일에 남은 수량 700개에 5월 30일에 매입했으니까 요때 당시에 평균 단가를 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냐면은 수량은 몇 개냐면은 700개 더하기 300개에서 1000원. 1000개.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냐면은 700개에 409원인데
28만 6,300원에 5월 30일자 매입한 금액 6만원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4만 6,300원이. 그럼 이때 평균 단가는 얼마예요? 28만 6,300원은 700개 곱하기 409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1000개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평균 단가 346.3원이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총평균법하고 단가가 확실히 다르죠. 이동평균법은 매입과 매입 사이의 단가를 계속 변동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평균 단가는 이렇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자, 아까 있었죠. 이게 409원이었죠. 그러니까 409원이었고. 자, 이 부분 이제 수정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남은 출고 수량이 417원이 아니고 409원이 되는 거죠. 아까 409원에 그러면은 아까 매출원가가 얼마였어요? 1500 곱하기 409원이었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61만 3,500원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남은 수량은 700개 곱하기 409원이 돼요. 그러면은 5월 23일부터 5월 30일 평단가가 매입 금액이 27만 4,500원이 아니고 400 곱하기 700이죠. 28만 6,3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6만원만큼 계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34만 6,300원 나누기 1000개. 그래서 얼마냐면 평단가가 346.3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이거를 급하게 넣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평단가가 이렇게 되고 남은 이제 335원 또 어떻게 나왔냐? 336.3원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4만 6,300원입니다. 이렇게 돼요. 제가 작성해 놓고도 또 틀리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남은 이제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 90만원에서 총 매출 아까 90만원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매출원가가 얼마냐면은 61만 3,500원만큼 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8만 6,500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61만 3,500원) 해가지고 28만 6,5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40분 동안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모두 다 파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잘 기억해주세요. 물가 상승 또는 물가 하락 시 단기 순이익 또는 매출원가의 순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할 때는요, 선출법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호위선출법으로 들어갑니다. 물가 상승일 때는 단기 순이익이. 근데 매출원가는 반대로 올라가는 거죠. 매출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커지면은 단기 순이익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호위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의선출법 순으로 가는 거고, 물가 하락은 반대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호위선출법이 가장 많이 남고요. 매출원가는 선의선출법이 가장 많이 남는 구조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결산 시 해당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회계관리 2급에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이거 누가 작성했냐 이거. 자, 출제 많이 됩니다. 출제 많이 되고요. 전사회계랑 다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거의 출제되지는 않아요. 가끔씩 출제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작성했냐? 예, 본인이요. 예,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다를 때 회계 처리합니다. 자, 여기서 줄거주면 돼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다를 때 회계 처리한다. 근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평가예요. 평가인 거고, 그래서 시가 금액과 원가 금액을 비교할 때 시가가 원가 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 차익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돼요. 감모 손실은 장부상 수량과 실수량이 다른 경우에
처리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시가금액과 원가금액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원가금액보다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Z플립 6버전 나왔잖아요. 5버전은 가격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사유가 돼요. 진보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원가가 더 큰 경우에 대한 평가 손실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제 시가 원가 중에서 시가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가 금액이 더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감모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량 차이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수량 차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고의 수량 차이로 인한 손실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의 수량 차이로 인한 손실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재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다른 경우 차이만큼 재고 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유는 이제 자연적인 재해도 있고 사람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감모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유는 부패, 파손, 도난, 자연재해 등 이 사유가 되고요. 정상적인 감모인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하되 비정상적인 감모인 경우에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모는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생기는 손실이에요. 정기적인 손실. 그래서 이거는 매출원가에 그냥 포함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이거는 이제 부정기적 손실. 그러니까 사람이 관리하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 한번 볼까요? 예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볼까요? JB 상사는 12월 31일 실재고 수량 160개, 장부상 수량 200개, 단가는 5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달라 40개만큼은 비정상 감모로 모아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정상 감모는 회계 처리 안 해요. 회계 처리 안 하고요. 비정상 감모일 때 회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영업의 비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꼭 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당연히 실수량만큼 반영해주면 돼요. 없는 재고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수량만큼 반영해주면 되고요. 40개만큼 비정상 감모니까 40 곱하기 500원만큼 해서 2만원만큼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비용의 발생을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고가 없어진 거죠. 재고가 감소가 된 거기 때문에 대변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판매 외에 반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계정 대체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모된 수량 곱하기 원가만큼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말 그대로 평가예요. 평가이기 때문에 어떤 걸 평가할 거냐? 시가와 원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시가와 원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시가는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 금액이고 원가는 내가 사들인 금액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말 그대로 평가예요. 어떤 거? 시가와 원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말재고의 시가 200원에다가 원가 160원이면은 평가가 안 해요. 이거는 평가 안 해요. 왜냐? 시가가 더 높기 때문에 평가 안 해요. 근데 반대로 원가 금액이 높은 경우가 있어요. 시가가 이제 폭락해가지고. 반대로 시가 140원, 원가 160원이면은 원가 금액보다 미달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가가 높으면은 회계 처리를 안 하는데 시가하고 원가 금액을 봤을 때 원가 금액이 더 높으면은 그 차익만큼 평가 손실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뒤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 뒤에 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판매된 걸로 그냥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평가는. 그래서 만약에 회복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출원가에서 차감시켜줘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거는 굳이 몰라도 돼요. 이 내용은 몰라도 되고 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평가를 했는데 손실이 나왔다. 이때는 매출원가 포함. 이거는 아시되, 근데 만약에 회복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은 장부금액 초과 못합니다. 장부금액 초과를 해서 회복시키는 건 안 돼요. 근데 대신 이제 매출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차감시켜줘야죠. 감소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평가 손실만 알아도 되고 회복하는 경우에는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되 매출원가 포함시키는 걸로 하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모와 평가 이 부분 두 가지 차이를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재고자산 기말 재고액 포함 여부입니다. 6번에서는 이제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이제 실수량과 장부상 수량의 차이와 그 다음에 평가, 그러니까 시가 금액과 원가 금액에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서 봤다면은 7번째는 12월 31일자에 국제거래라든지 이러한 이제 특수한 거래, 특수거래로 인해서 이제 포함 여부가 또 결정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상황, 독착지 인도 기준, 선적지 인도 기준, 위탁자의 기말 재고의 포함과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시형 매출에 대한 기말 재고의 포함 여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지금 현재 재고자산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과 독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요거를 아시려면은 첫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의 기준점을 알아야 돼요. 기준점. 이 기준점은 누구냐면은 매입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 조건의 기준은 누구냐면은 매출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의 기준은 매입자고 도착지 인도 조건의 기준은 매출자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주셔야 돼요. 매입자 기준하고 매출자 기준에 해가지고 재고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고자산 포함 여부입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자, 국제거래인 경우 12월 말 도착하지 않은 미착품을 의미합니다. 미도착 상품을 의미하고요. 이 경우 무역거래인이나요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 되어 있는 경우 매입자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매입자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플러스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매출자 재고에 포함시킵니다. 플러스. 아시겠죠? 도착지는 매출자 재고에 포함, 선적지는 매입자 재고에 포함이에요. 자, 이거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적당한 그림 찾는다고 겨우겨우 찾았는데, 자, 한번 봅시다. 국제거래예요. 자, 에티오피아가 수출합니다. 6.25 전쟁 때 도와준 유일한 국가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중에서. 그래서 현재 에티오피아는 우리 한국과 매우 친한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커피로 유명하죠. 원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 원두 수출 땡큐. 땡큐. 한국 사람도 커피 많이 먹잖아요. 저희 회사에 가면은 이제 매일매일 아메리카노 들고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커피 애호가 중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은 누구? 매입자 재고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자 재고는 재고에 조정을 하진 않고요. 매입자에 해당하는 수입, 한국에서 그 재고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의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렇게 하죠. 커피 원두가 아직 바다 위에 있으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자 재고에 포함을 하겠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 재고에 포함한다. 누구의 국가에? 한국의 국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 한번 볼까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매출자 재고에다가 포함시켜버립니다. 매출자 재고에. 그래서 한국이 이제 수출합니다. 상품이 아직 베이에 있으니까 도착할 때까지 기말 재고에게 포함하도록 하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할 때까지 그 재고는 우리가 갖고 있다는 의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출하는 국가가 그 재고에 플러스 시켜주는 게 도착지 인도 조건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러스트를 그러니까 특정 국가만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이 그림인데 한국은 여기 있고 일본은 여기 있구나.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부산항에서 출발했겠죠. 그래서 수입 일본 김 맛있다 데스 많이 팔아주세요 데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려되는 게 혹시나 이 인간 친일인가? 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솔직히 수출하는 국가에서 뭐 친일 친미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 내용만 보여주시고요. 이 사람 일본 쪽에 붙은 사람이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할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김 맛있다 데스 많이 팔아주세요 데스. 한국김 저 뜬금없는 얘기해볼까요? 한국김 40% 폭등했습니다. 40% 폭등했어요. 그래서 이번 설날 선물 때 제가 이사님께 건의를 했어요. 처음에 미국에 있는 LA 갈비 선물 어떻습니까? 야 뼈도 많고 그 몇 그램 안 돼? 그거 별로야 이러면서 안 한다 했어요. 그래가 두 번째 뭘로 할까 이랬더만 곶감 얘기했더니 곶감도 별로. 솔직히 곶감 별로. 그래서 그 이제 현장에서 샴푸하고 샘피프 이런 거 하지 말라 했어요. 야 샴푸 샘피프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때 얘기했어요. 그때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거 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좀 설날 치고 너무 초라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현장에 사람들 얘기했어요. 이번에 선물 김이에요. 이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김 엄청 비싸거든요. 진짜로. 40% 폭등했어요. 국내에 김이 없어요. 국내에 김이 없어요. 진짜. 왜? 다 수출하거든요. 국내에 김을 여기 수출하고 여기 수출하고 여기 수출하고 여기 수출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유럽 가가도 수출하고 이러니까 김이 없어요. 국내에. 그래가지고 김이 국내에서 먹을 김이 없으니까 김 폭등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날 선물에 김 선물해 주니까 다들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 선물해 주는 게 좋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그림 보고 얘 친일이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매출자 재고에 포함,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 재고에 포함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위탁자의 기말 재고액입니다. 이거는 수익 파트에서 이제 자세히 언급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대신 판매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판매. 우리 회사가 위탁 판매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판매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위탁자의 기말 재고액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요. 위탁자의 기말 재고액은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를 의뢰합니다. 우리 거, 그러니까 이런 상품 있잖아요. 이거 우리 거 좀 판매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해 주면은 이제 12월 말자에 이제 재고액이 남을 거잖아요. 그때 이 재고액이 남는 게 누구의 재고로 포함할 거냐면은 위탁자 재고에 포함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탁자의 기말 재고액은 수탁자의 기말 재고액이 남을 때 위탁자 재고에 포함한다. 이 부분으로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림을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맛있는 국수 판매 부탁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수탁자는 맛있는 국수 판매해 드릴 테니까 수수료 저희 떼고 입금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수탁자가 남은 재고는 누구에게 포함되냐? 위탁자 재고에
포함을 시키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바로 위탁자의 기말 재고액이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용 판매의 기말 재고액입니다. 시용 판매는 수익 파트에서 언급하겠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라는 의미예요. 코스트코에 가면은 시식하는 데가 있거든요. 예전에 시식도 많이 했었는데 저는 그냥 이제 와인 시식이고 뭐 참치 이벤트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코스트코에. 그때 참치 시식도 했었대요. 나 그때 평일에 갔는데 너무 늦어갖고 그때 일 마치고 가면 6시 반이었는데 칠곡에서 저기 동구 쪽에 그 혁신도시 쪽에 대구 혁신도시 쪽에 고속도로 가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참치가 있는 거예요. 저 참치 좋아하거든요. 참치 좋아하는데 참치 시식 코너가 있었어요. 보니까 시식 코너 딱 4대가 있었어요. 근데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너무 아깝죠. 코스트코에. 그래서 시식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마음에 들면 살려고 했는데 그때가 그 참치가 물가가 오르기 전 2018년도 기준입니다. 2018년도 때 참치 몇 킬로에 그때 3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랬어요. 시중에 팔면 한 8만원 9만원짜리예요. 그래서 코스트코도 품질도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싸기 때문에 살려고 했더니 다 팔리가 없었네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것만 남은 거예요. 이거 얼음 이렇게 해서 이것만 남은 거예요. 머리만 남아요. 머리만. 참치 머리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시용 매출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써보시고 결정하세요. 마음에 들면 사세요. 마음에 안 들면 사지 마세요.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나 살게요. 이게 시용 매출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용 매출은요. 12월 말자 결산 시에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말재고에 포함합니다. 왜냐 이거는 매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말재고에 포함해요. 그래서 이제 또 언급을 하죠. 고객님 맛있는 국수 결정했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 고객님이 괜찮다고 이제 구입한다고 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매출인 거예요. 괜찮아요. 살게요. 매출입니다. 근데 고객님이 이런 사람이 있어 얼마나 다 좋겠어요. 그래서 전화는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연락 두절.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아니요. 안 살래요. 이렇게. 전화 안 맞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 있고. 직설화법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저같이 이제 돌려갖고 얘기하시는 충청도 화법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아니 이거 먹어봤는데 이거 뭐 꼬꾸랑 국수가 왜 이렇게 잘 찢어져요 이러면서 아 이거 좀 사기 좀 그렇네 이런 느낌 이런 이제 합법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럴 때는 기말재고액에 포함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산다 이러면은 기말재고에 포함하면 되고 산다 이러면은 매출로 그냥 처리하시면 돼요. 자세한 거는 수익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재고자산 파트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복습을 하는 거는 이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은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총평균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4가지가 있었습니다. 개별법은 희소가치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선입 선출법은 1월 1일, 1월 10일, 1월 20일 있으면은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출고하는 방식이 선입 선출법이었고 후입 선출법은 역순으로 해서 출고하는 방식. 그러니까 1월 20일 거가 1번, 1월 12일께 2번, 1월 1일께 3번 이 순으로 한 게 후입 선출법. 최근에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이다 라는 방법. 그러니까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은 출고 순서를 먼저 적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덜 헷갈릴 거고 문제의 흥미가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총평균법은 한 달치 금액을 집계를 해서 이제 평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이동평균법은 매입과 매입 사이에 단가를 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과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감모 손실은 실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다른 경우를 뜻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매출원가로. 근데 만약에 비정상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량과 장부수량의 차이만큼 해서 곱하기 원가만큼 곱해주면 되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시가와 원가를 비교했을 때 원가 금액이 더 큰 경우를 돼요. 그래서 원가 금액이 더 큰 경우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차액만큼 해서 곱하기 수량만큼 해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가가 원가를 비교했을 때 시가 높다 이럴 때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한다 이 정도만 언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복습이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복습. 자, 기말 재고의 포함 여부죠. 첫 번째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입자의 재고에 포함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커피를 수출함으로써 우리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이제 걸려있을 때 한국의 재고로 포함시키겠다라고 했었죠. 커피 땡큐라고 했었죠.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재고에다가 포함시키는 거예요. 기임 수출, 아까 얘기했었죠. 기임 수출을 함으로써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할 때까지는 내 재고로 포함시키겠다라는 의지인 거고, 그래서 일본에서 김 맛있다 데스라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한 판매자 재고에 포함을 하더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탁 매출. 위탁 매출은 대신 판매해주는 상황으로 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때 기말 재고액은 수탁자 재고가 남아있다. 그러면은 위탁자 재고에 포함시킨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시형 매출은 뭐예요? 써보시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시식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먹어보시고 괜찮으면 구입하세요 라고 했는데 의사결정을 만약에 했어요 라고 하면은 수익이고, 의사결정을 안 했다 라고 했으면은 뭐예요? 기말 재고액에 포함을 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부분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제 8강 재고자산 두 번째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보아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꼭 한번 복습하시고요. 외우지 마시고 이럴 때 기말 재고액에 포함한다. 이럴 때 선의선출법 적용한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복습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제 9강에서는 이제 비유동자산 파트입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총 4개의 강의를 거쳐서 제 9강부터 제 12강까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아주시는데 매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